다시 151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대양범에 대한 게 있는데, 뭐 예로 들면은 뇌물죄,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이 대양범. 그러면 공여와 수수의 형량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똑같은 때도 있고, 가끔씩은 대양범 가운데서 예로 들면 한 명은 처벌이 되는데 을은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대양범은 총칙상에 일단 기본적으로 공범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 좀 한 김에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대양범 같은 경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그 다음에 증인 적격,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사경 작성 공범 피신, 요런 데는 전부 다 공범 취급합니다. 근데 공범 취급을 안 하는 게 뭐가 있죠? 그쵸, 공소시효 하나만 공범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대양범에서 한 명은 처벌받고 한 명은 처벌받지 않는 사안에서 얘는 현행범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처벌받지 않은 자는 현행범이 될 수 없다. 원래 이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되면, 근데 정당한 파업이 되면은 그 사업장에 새로운 근로자 고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대체 인력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외부.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직원 가운데서는 대체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3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대체 인력을 쓸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갑이 대체 인력으로 을 등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을 등에 대해서 노조원들이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갑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는 있어도 을은 현행범이네 안 된다. 왜? 처벌받지 않는 대양범이기 때문에. 이 을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고용하지 못한다 하면은 사업주만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 노조원들이 실제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대양범이 아니다, 대양범은 공범이 아니다, 대양범은 공범이 아니다하고 똑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처벌받지 않은 대양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는 없다, 현행범인이 될 수는 없다가 하나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160페이지에 뭐 32번 변호인이 되려는 자, 표현 자체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최초의 접견할 권리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냥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고, 33번은 난민 신청자 접견불허 사건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난민을 잘 안 받아주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이제 확대가 돼서 조금은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인권이 성장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뒤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 난민을 안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뉴스 보면 뭐 유럽에서 뭐 아프리카 난민들 유럽 가는데 안 받아주고 막 그러고 하잖아요.
우리는 더해요, 사실은. 우리는 더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난민을 신청한 자가 인천국제공항 이제 아시아 허브공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내렸는데 난민을 신청하니까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인생극장 이런 데 나오는 거죠. 뭐 그쵸. 그래서 뭐 따다다단 따단 그래서 정식이는 몽골에서 온 뭐 청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정식이는 밖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구금 상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만나려고 접견을 해서 난민 신청과 관련해 도와주려고. 근데 이 부분을 계속 막아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사법 절차, 형사 절차가 아니라 행정 절차다. 그러면 헌법 12조 상에서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체포 구속이 형사 절차의 체포 구속이 하나느냐?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헌법재판소도 전원합의체로 바꿨어요. 그래서 행정 절차에도 포함이 돼서 행정 절차로 구금된 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아가서 바로 인천국제공항에 대기 중인 몽골에서 온 정식이도 일단은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으로 가면은, 이거 이제 민사 판례예요. 자, 저기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환승구로. 지금. 자, 민사 판례. 근데, 유성씨 아시나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해가지고 탈북자입니다. 이 탈북자인데, 요 사람이 묘해요. 탈북자인데 화교야, 화교. 화교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무튼 공무원에도 특채가 됐는데, 서울시 공무원으로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간첩이다 해서 세간을 한참 떠들썩하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간첩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요. 근데 그에 대한 판단은 아니에요. 왜 무죄를 받냐면, 국정원 요원들이 중국 내에 있는 탈북 브로커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허위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밝혀지는데,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이 증인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증언을 했다 해서 증거 능력을 없앤 건 아니고, 뭘 써먹었냐면은 당시에 이 증인들이 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재판 비공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왜 비공개 결정을 했는지 이유가 게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알 거예요. 재판 비공개 결정이 위법한 경우, 바로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은 무효이고, 설령 충분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져도 달래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례는 바로 증거 비공개 결정에, 재판 비공개 결정에 이유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당시에 보니까 이 탈북 브로커들한테 증언을 듣는 과정이 재판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공판조서에 이유가 안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효로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정원이 돈을 줬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서 써먹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유성이 이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데, 접견교통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수사 과정을 보니까 국정원에서 구금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탈북하고 이런 간첩 사건 이런 것들은 변호인 만날 권리가 없는 거 잘 알고 있지? 그러면은 피의자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물어봐요. 웬만한 사기 사건, 너 살인 사건이나 폭행 사건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 사기 사건에서는 진술 거부권 없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지? 예, 저도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예, 저도 그 정도는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접견교통권 침해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국정원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가지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접견을 거부를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견교통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견을 거부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내막은 이제 주장하는 거죠. 국정원은 그런 적이 없다. 여기는 아니 당신네들이 이런 경우에는 접견교통권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 접견하면 불리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다. 이런 다툼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거기 162페이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이 헌법 12조 상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피의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을 때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밑에 뭐 피의자 등이 헌법 12조 상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포기를 했느냐, 이를 주장하는 사람 검사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밑에 변호사인 원고들이 국정원에 유우성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였고 원고들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한 사안인데, 바로 유우성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고 변호인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한 상태에서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 자발적으로 거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거부를 했다. 이건 접견교통권 침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5번 판례가 있는데, 항소 이유에 15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3개가 삭제되어 있어요. 실제로 14개가 있나요? 14호까지 있고 3개가 삭제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11개인데, 항소 이유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접견교통권 침해, 뭐 필요적 변호규정 위배, 뭐 위법한 공시송달, 이런 것들은 이 2가지 조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유들이 있을 때 상소를 못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포섭하는 것은 361조의 1호, 383조 1호에 보면 이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조문 자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명령 규칙 위반이 있을 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적 상소 이유라고 하잖아요. 이 상대적 상소 이유는 그냥 내가 접견교통권이 침해됐다라고 상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고 봐요.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걸로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판결 영향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소하는 사람은 이 판결 영향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서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접견교통권이 침해됐다, 곧바로 상소가 허용되는 게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아닌 한 독립한 상소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수사상 불법이 있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독립한 상소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결 영향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은 어디까지, 그래서 어떤 방어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거나 어떤 판결 내용, 그래서
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될 정도. 의심될 정도.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것이 판결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표현을 한번 보시면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고 신병 확보 등 피고인 구속하는 그런 절차가 수사상 불법, 공판단계 불법, 법령에 위반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 이게 판결 영향 가능성이에요. 판결에 영향 가능성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피고인 구속하는데 72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 자체는 위법한데 그렇다고 그 신급의 판결 자체가 위법해지는 거. 판결에 영향이 있는 거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유사한 게 있어요. 페이지 194페이지. 우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 공소장 변경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을 해야 됩니다. 부본을 송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하죠. 다만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어떤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이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상대적 상소이유를 설명하는 지문들입니다. 이런 지문들은 많아요. 제가 적지는 않겠지만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허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어도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하였으리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판결 영향이 없다. 어차피 똑같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증거능력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을 거라면 판결에 영향이 없다. 이런 식과 같은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수사상 불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독립한 상소유가 될 수 없다. 이거 전부 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자, 페이지 163페이지에 36번. 압수수색이든 감청이든 요즘에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거. 뭐 감청 허가와 관련해서 피의 사건, 피고 사건과의 관련성. 이번에 국가직 시험에서 시험 오류가 났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설은 해서 했는데 국가직 문제 풀어봤죠?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풀어봤죠? 근데 문제에 오류가 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피의 사건과의 관련성을 무엇이냐, 이제 객관적 관련성과 주관적, 이제 인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은 이제 공범에까지 미친다. 객관적 관련성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거. 그 다음에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부분 이외에 거기 보면 추가로 이제 조금 해가지고 뭐 간접 증거라든지 범행의 뭐 동기, 범행 수단 등 간접 증거까지 어떤 범행의 간접 증거. 여러분 형사에서는 이 간접 증거가 정황 증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이 강의실 안에서 절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갑의 지문이 발견됐어요. 갑의 지문. 지문이 증명하는 것은 여기를 잡았다는 거죠. 여기를 다녀갔다.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여기에 다녀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범인일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황증거라고 하고 형사에서는 간접증거와 정황증거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고 거기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상단에 보니까 압수수색영장이 범죄의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 압수수색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데 그중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자체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방법 등등등등 간접 증거, 정황 증거로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지만 단순히 동종 유사 범죄는 안 된다. 근데 이번 국가직에서 이 부분까지 포함한다 해가지고 맞는 지문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 지문이. 틀렸는데 아마 불복을 해가지고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복하고 이건 바꿔줘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인적 관련성은 밑에 이제 공범으로 본다. 인적 관련성, 주관적 관련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국가직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출제하는 사람 누가 할 것 같아요? 국가직 시험은 검사들이에요. 검사들이면은 형사소송법, 형법 엄청 잘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경찰 현직 되면 형법, 형사소송법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찰 승진업체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현행범 체포 이런 거 설명하면서 경찰관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그냥 글자로 본 것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주관식이나 실제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의 차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객관적 혐의가 있냐 없냐에 대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경찰관, 경감분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사안은 현행범 체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당황을 했어요. 아니 이게 왜 어떻게 현행범 체포가 된다고 경찰관이 얘기를 하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26년간 한 번도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경찰관의 지금 이제 14만 경찰관 중에 수사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3에서 4만 정도고 그리고 한 번도 수사를 안 해본 사람이 5만 이상은 돼요. 5만 이상은. 예를 들면 처음부터 예를 들면 기동대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 경비하든지 아니면 교통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앞으로 이제 서무나 경리는 따로 뽑는다고 하는데 그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죠. 사실 검사들의 수사는 서류로서 합니다. 서류로서. 검사가 가서 직접 체포해오고 뭐하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312조 1항. 이 검사 피신조서 같은 경우가 이제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내용을 인정한 때 하나의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개정안이 언제 시행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조문이 최대한 빨리 시행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검사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신문하는 거예요. 피의자의 자백을 받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받냐면 검찰에 가면은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경찰청에도 특수수사과가 처음에 만들어져 가지고 검사들이 피의자 신문하는 걸 따라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방식을 좀 배워와서 한 건데 피의자가 있어요. 그럼 피의자를 불러요. 아침 9시에 불러서 11시까지 조사를 합니다. 경찰 조사 뭐 하고 하면은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침에 여기 출근을 했어요. 아니 여기 딱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오늘따라 진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공부하러 오는데. 그래가지고 아예 짜증나서 책 찢어버렸어요. 자,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과관계가 없는 행동을 합니다. 안 그래요? 가끔씩 그래요. 야, 어떻게 쟤네 둘이 사귀냐? 뭐 둘이 사귈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눈 맞아가지고 사귀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너 말이야, 얘한테 돈 보고 접근한 거지. 얘가 볼 게 뭐가 있어? 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침 내내 조사를 하면은 자꾸 거짓말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책을 찢었다.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누구 왔는데
장난으로 이렇게 뒤통수를 때렸어요. 근데 뒤통수를 장난으로 때렸는데 눈알이 쭉 나왔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가 치밀어 올라서 누구한테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오니까 뒤통수를 강력하게, 사실 뒤통수를 가격한 것은 이렇게 가격한 거나 이렇게 가격한 거나 글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안 그래요? 근데 강력하게 가격을 했다. 눈이 튀어나왔다. 처음부터 중상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아니 책 찢은 것은 그냥 오늘따라 이게 글이야 글자야 공부도 하기 싫고 그냥 찢었고, 얘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공부하기 싫은데 야 나처럼 노는 놈이 하나 오니까 얼마나 하고 이놈 하고 딱 때렸는데 눈알이 축 나왔다 이거예요. 사람은 논리적으로 살지는 않아요. 그런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걸 논리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오전에 받아요. 그러면 확인하고 지장 딱 찍어요. 그럼 점심 먹고 오후에 다시 조사를 받습니다. 질문하는 방식이 달라요. 오후 내내 또 조사를 받으면 1시부터 한 4시까지 조사를 받아요. 조사를 또 써요. 다 열람하고 지장 다 찍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저녁 때 다시 불러요. 자, 아침의 조사와 오후의 조사를 놔둬요.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기가 틀려요. 얘기가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너 거짓말하지? 다시 불어. 저녁에 조사를 다 해요. 그래도 나는 안 했습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불러요. 아침부터 또 똑같은 걸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때요? 하루 내내 조사받고 하면은 심리적인 고통이 커요. 그래서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당신 해달라는 다 하겠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처음에 특수수사과를 도입하고 해보니까 첫날 그렇게 조사를 받으면 다음날 나오라고 하면은 전화해가지고 안 나간다고.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나오라고 하면 그럼 내가 한 걸로 다 자백하겠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나와서 자백하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나와가지고 최대한 빨리 10분 안에 내가 다 조사했다 지장 찍고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질려서 그래요. 근데 사경 작성 피신 조서는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기 때문에 경찰들도 그렇게 조사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내용 부인할 거니까. 그래서 다양한 각도나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게 나중에 좀 새로운 단서라든지 뭔가 정황 증거 혹은 탄핵 증거로 쓰이게끔 하는데, 검사들은 그렇게 해서 피의자 신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검찰 조사받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잘할 것 같아요? 검사들이 압수수색 잘할 것 같아요? 핸드폰 하나 압수 못 해가지고 둘이 엎어졌다 뒤졌다 해가지고 한 명 입원하고 그거 참 검사들은 압수수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 예를 들면 신림동에서 원룸 주거침입 강간이라고 해서 이제 강간 부분은 무죄가 나왔는데, 그 사건을 이 관악경찰서에서 강력팀에서 다뤘단 말이에요. 어떻게 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범인 잡으라 뉴스 나오고 하니까 CCTV 보고 뭐 TV에서 같이 막 쫙 여기 깔아놓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CCTV 여기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옆에 있는 거 다 깔아가지고 밤새 보는 거예요. 사람 있냐 없냐 이거 보고 찾으면 또 거기 동선차하고 찾고 3박 4일간 잠 안 자고 날 새가지고 끝내 찾아요. CCTV 쫓아가가지고. 근데 검사들이 그거 할 것 같아요? 바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게 되면 앞으로 모든 재판에서 유무죄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객관적 증거 수집, 그다음 목격자의 증언. 목격자를 불러다가 증언을 듣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목격자만 찾으면 불러다가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목격자를 어떻게 찾아요? 목격자를 찾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CCTV 틀고 3박 4일 또 돌아야 됩니다. 이걸 검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것만 빨리 시행되면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가 유죄를 못 만들어요 자기네 역량으로는. 그리고 자기네들이 직접 가가지고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찰에 넘기려고 해요. 근데 이 조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러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적으로 우리의 특별 기술로 신문을 하면 다 나온다. 조사하면 다 나와.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서의 시행 시기가 가장 쟁점인 거예요. 경찰은 즉시 시행, 검사들은 최대한 늦게 한 3년 있다가. 근데 법원 행정처에서 즉각 시행을 함께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지금은 2022년 1월 1일 날 312조 1항이 시행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오는 1월 1일 날 시행이 되는 걸로 원래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게 지금 3박 4일 동안 자고 나면 깨지고 자고 나면 깨지고 지금 계속 뒤죽박죽하고 내일 최종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조서 되게 중요하고 이 피의자 신문에서 검사들이 이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문 기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68페이지. 이 판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요. 잘 알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압수물 가한부 인용 결정에 대한 제한고. 원래 2012년 1월 1일 이전에는 (133조) 1항 후단에는 증거의 공할 압수물 가환부할 수 있다. 133조 2항에는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 가환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자의 차이를 주목해서 얘는 이제 임의적 가환부고 이런 임의적 가환부 얘는 필요적 가환부고 양자의 이제 차이를 인정해서 이제 필요적 가환부는 순수한 증거물 임의적으로 필요적으로 몰수의 대상이 되는 건 안 된다. 반면에 이제 임의적 가환부는 증거물이면서 동시에 임의적 몰수 대상물이다. 이게 이제 조문의 차이에서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필요적 몰수의 대상은 얘는 가환부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리가 세 가지가 확립이 되죠. 조문의 차이에서. 그런데 이제 2012년 1월 1일 법을 만들면서 졸속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해설에 보면은 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 검사는 수사와 관련해서 218조 1항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서는 자, 여기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공소 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유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을 때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2012년 1월 1일 날 갑자기 조문이 증거물에 대해서 신청이 있으면 가환부하여야 한다라고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외견상 필요적 가환부처럼 조문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법을 만들 때 별 생각 없이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근데 사실은 실무를 운영할 때 필요적 가환부,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 뭐 예로 들면은 내가 공부하러 오는데 누가 지나가다 가방을 탕 치고 갑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살인범인데 내 가방에다가 지문 같은 걸 남겨왔어요. 이 사람을 추적해서 누군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가방에서 증거를 반드시 채취해야 되잖아. 이건 내가 범죄에 사용한 사람도 아니고 난 범인도 아니고 일단은 압수를 해서 증거를 채취한 다음에 나한테 돌려주는 게 맞죠. 바로 이 가환부 하여야 한다. 이게 필요적 가환부고, 반면에 내가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뭐 해산물이나 농산물을 팔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밀수품들이네, 아니면 어디 범죄로 나온 거네. 그러면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국가가 압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몰수도 할 수 있어요. 임의적 몰수 대상물이지만 웬만하면 이 정도는 몰수 안 하죠. 범죄가 크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 진행 중이라도 어떤 관여가 크지 않는 한 임의적 가환부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의 관여도에 따라서 가환부를 하느냐 마느냐를 법원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조문에서 이것저것 안 따지고 무조건 가환부해야 된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아무 고민 끝에 여기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가환부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해야 된다. 그래서 해석으로 임의적 가환부를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 판례는 검사가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서 가환부 청구가 있는 경우 이 다운표에서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가환부해야 된다. 해석으로 임의적 가환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3번, 4번 해가지고 그냥 설명한 거고, 자, 168페이지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볼드 처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건 자동차는 68페이지에 범인이 간접 점유하는 물품으로서 필요적 몰수 대상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168페이지에 관세 이 사건은 뭐냐면 이 차량을 훔쳐서 이 동남아에 밀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차대 번호가 있기 때문에 뭐 대포차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면 걸리면 크니까 다 동남아에 밀수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남아에 밀수출을 하기 위해서 항만에 이제 선적을 해놓은 거죠. 항만에 뭐 선적, 창고에 선적을 해뒀다, 쌓아둔 거예요. 이걸 이제 발견하고 압수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밀수출 용도는 관련법을 보니까 관세법상 필요적 몰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검사도 공부를 했으니까 필요적 몰수 책 찾아보니까 필요적 몰수는 가한부 할 수 없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누가 돌려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렌터카 업차인데 차가 한두 대가 아니라 대부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찾아가지고 일단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돌려준다 이거예요, 검사가. 왜? 관세법상 필요적 몰수 대상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론이 아니라.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 개소리지. 안 그래요? 필요적 몰수니까. 그러면 이거 국고에서 귀속한다는 거야? 아니, 나는 차량을 도난당했는데 관세법상 필요적 몰수니까 국고에서 귀속하는 거.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죠. 이 필요적 몰수의 개념을 검사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관세법상 필요적 몰수라고 하는 것은 범인의 소유를 막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의미일 뿐이지 국고로 귀속하고 국가가 가져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한부를 거부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도. 그쵸? 이 차량.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 이런 차량에 대해서 관세법상 필요적 몰수 대상, 이 사안은 특수한 사항이고 필요적 몰수 대상, 범인의 소유를 막는다는 것이지 국고에 귀속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세법상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라도 가한부를 거부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한부 해줘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압수수색 쪽에는 의외로 특별한 판례들이 없어요. 조금 최근 것들은 특별한 판례가 없고, 180페이지. 그 51번 판례는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는데,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일단 고소 고발인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처분 통지를 하고, 불기소 처분을 통지하고, 실제로 이제 이걸 보면은 불기소 처분 통지 나오면은 진짜 황당하게 나와요. 야, 내가 수사를 한 달간 받고 대질도 하고 뭣도 했는데 불기소 처분, 고소 고발인 딱 봤더니 뭐라고?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가로 증거 불충분, 끝이에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바로 이유 설명 제도가 있죠. 그래서 고소 고발인은 또 이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7일 내에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 이제 통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 처분 통지라든지 불기소 이유 통지를 검사가 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걸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형소법상의 불복 방법이 없어요. 형사소송법에서 불복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행정소송은 가능하냐? 이게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되는데 안 된대요.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행정소송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너무나 똑같아요.
가장 강력하게 처분처럼 보여요. 근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 절차에 있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불복하냐? 우리가 뭘 통지해줘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 항고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기각을 하게 되면 재정신청도 하는데 통지를 안 해주니까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판례가 얘기하는 것은 통지가 없는 동안은 검찰 항고 기간 30일이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 처음부터 뭐 여기서 처분, 행정법상 항고소송, 아유 머리 아파, 취소소송이라는 얘기고 행정법상 다 필요 없고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 이외에 다른 절차 형사소송에서 불복할 수 있는 것을 예정하면 행정소송으로는 못 간다는 게 이제 앞에 얘기 설명입니다. 그리고 꺽쇠 2번에 이제 내려와서 이러한 통고 내지 고지는 불기소 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를 독립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고요. 이렇게 처분 결과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고 기간, 검찰 항고를 얘기해. 검찰 항고도 공식 명칭이 항고예요, 항고. 검찰 항고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고 공소 불제기 이유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기소 결정을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장애가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검찰청법 10조 6항에 따라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못하여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항고 기간이 진행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이건 안 되지만 어떻게 검찰 항고 기간이 진행이 안 된다 이 얘기는 사실상 연장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지할 때까지 그 기간이 진행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81페이지 54번 판례 틀리기 딱 좋은 판례예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있게 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262조 4항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른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여러분이 일단은 거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 제출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체크합니다.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 181페이지 하단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 같은 걸로 딱 칠해 놓으세요. 아예. 그리고 나머지를 칠하지 마세요. 다른 중요한 증거란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보자.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이건 그냥 해도 그냥 연필 같은 걸로 살짝 혹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의 증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를 내면 이게 틀리기가 딱 좋은 지문이에요. 뭐라고 되냐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여기서 다른 중요한 증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형사재판 진행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오, 좋네. 그쵸? 그래서 이걸 자주 보고 이게 이다 아니다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유죄의 확신. 앞에도 다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 과거 증거에 더하면은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 그게 아니라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 나머지 개소리야, 개소리. 항상 생각해. 여기 보면은 다른 중요한 증거와 관련해서 개소리들이 많다. 이걸 속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넘어가서 원래 민사 판결과 형사 판결, 형사 판결이 우위에 있습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 원래 배심제도라고 하는 것은 만장일치예요. 배심은 원래 기독교 재판입니다. 신의 뜻을 찾아내는 재판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신의 뜻은 종교 지도자, 제사장, 가톨릭 신부 이런 사람들이 신의 뜻을 전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사람 개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배심제도는
영국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요. 법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9명을 뽑아다 놓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봐요. 이걸 법률 문외한, 무질행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사건을 설명을 해줘요. 공판정에서 심리를 해요. 그리고 9명한테 물어봅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도 예,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9명이 모두 다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곳에 신의 뜻이 있다. 절대적인 신의 뜻은 이설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률 문외한, 그 다음에 무작위 추출, 법을 몰라야 돼. 이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얘기하면 그곳에 신의 뜻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 재판이에요. 근데 한 명이 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 절대적 기독교 사상에서는 이설을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한 명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합리적 의심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beyond a reasonable doubt라고 하는 것은 9분의 8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현대적인 의미로 그냥 90% 이상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만장일치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심증이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심증이에요. 이에 대해서 민사는 우월한 증명으로 돼요. 70% 이상이면 돼요. 그러면 형사는 90% 이상을 요구하는데 민사는 70%면 뭐가 우월해요? 당연히 형사재판이 우월해요. 그래서 민사와 형사가 PD수첩 사건을 보면은 민사에서는 이 PD수첩 사건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형사에서 무죄를 내리니까 1심에서 무죄 내리니까 민사가 2, 3심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형사가 이렇게 우월하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출발이고, 그래서 재정신청이 난 사건이 있는데 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반대 결론이 나왔다. 이것은 다른 중요한 증거.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중간에 70%밖에 안 되니까 민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은 다른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표현에서 이런 것까지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줄. 관련 민사 판결의 사실인정 판단은 그 사실인정 판단에 근거가 된 증거자료, 가로. 그러한 사실인정 판단에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가로쳐버려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민사 절차에서 예를 들면은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에서 어디에서 CCTV가 새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새로운 증거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말고 민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 거, 승소 판결이 나온 것만 가지고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게 아니다. 근데 분명히 가능성은 시사하는 하나는 게 있어요. 민사 판결 자체가 아니라 그 판결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 그건 형사에서도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건 변론으로 하고, 통상적으로 민사 판결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 자, 그 다음 항소 제기 후 검사가 참고인을 먼저 조사해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안. 이건 간단한데 우리가 진술번복조서는 잘 알잖아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검사가 불러다가 진술을 번복시킨 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거의 없어질 거예요. 이제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이 바뀌면은 검사가 일단 참고인보다 검사가 피고인을 많이 조사하거든요. 근데 피고인 조사해봤자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기 때문에 공소제기 후 피고인 조사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줄어들 거고. 그럼 참고인 조사도 당연히 이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뭐냐면 과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자를 진술을 번복시켰다. 그러면 이제 공공직 반땅, 제가 이제 공판중심주의, 공정한 재판, 직접주의, 반대 신문권, 당사자 대등의 원칙을 침해한 위수 중이다. 증거 동의 없는 한 증거를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이제 나오는 게 183페이지에 2번에 1 진술 번복조서. 그 다음에 2번. 이걸 이제 진술서, 자필 진술서로 내봤어. 세 번째는 아예 이 사람들을 위증죄로 입건하고 피신조서로 내봤어. 다 마찬가지라고 했고, 4번이 이제 이거 판례예요. 이번에는 1심 중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끝났는데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가 먼저 불러다가 조사를 했다. 아니, 항소심의 증거조사하기 이래 증인으로 신문해도 될 것을 검사가 1심에서 유리한 증언을 먼저 한 사람을 항소 제기 후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직 반땅을 침해한 위수 중이고 증거 동의 없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입니다. 다만
요건이 있어요. A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진술번복 검사실에서 A에 대한 이제 진술번복 조서를 작성합니다. 진술번복 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걸 뭐 기일을 예로 들면은 뭐 3회 기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4회 기일이 있잖아요. 이게 꼭 4회 기일이 아니어도 언제여도 마찬가지다. 항소제기 이후 뭐 아무튼 이때 진술 번복 조서는 기본적으로 위수증, 증거 동의 없는 한 위수증인데 A가 나와서 새로운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이 새로운 증언은 또 증거 능력이 인정 가능합니다. 이 새로운 증언 자체는 이 새로운 증언은 증거 능력 인정은 가능한데 좀 줄여서 단 증명력은 신중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3페이지 위 참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거 능력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삼을 것인지는 증인 신문 전 수사기관의 진술조사가 작성된 경위 그것이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증거 능력은 인정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진술번복 조서가 이 진술번복 조서 검사들 잘 받아요. 경찰도 사실은 잘 받아요.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진술번복 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기 사건이나 여기 뭐 양재동 화물조합 하면 피의자들이 나의 피의자 피고인들이 나이가 40대, 50대, 60대 정도 돼요. 예, 여러분들이 경찰 생활 한 10년 하면은 몇 살 정도 돼요? 경찰 생활 10년 하면 42살 정도? 45살? 그 정도 된다고 치고. 근데 사실은 경찰관들이 젊잖아요. 젊은데 이 사람들을 조사해서 진술을 번복시키는 게 여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얼굴이 늙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수사과나 형사과에 아주 적임자입니다. 저기 뒤에 있는 학생 가면은 바로 하면 저 얼굴 보면은 자백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이쁘장하게 생긴 저 같은 사람이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이쁘장한 사람이. 웃지 말고 웃어?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네. 네? 근데 요런 거.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진술번복 조사를 이제 받으면은 실무상은 귀에 대고 이제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욕도 많이 하는 거예요. 욕을 대놓고 하면 안 되니까 뒤에 대고 반말 같은 거야. 야 좋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술번복을 유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요즘은 이제 많이 줄어들고 검사들이 많이 하는 것은 가족을 털어요. 가족을. 나 보니까 아버님 공무원이시네. 좋네. 근데 아버님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데 5년 사이에 어떻게 10억짜리 집을 샀을까? 와, 이거 아버님께서 제가 보니까 건설업자하고 같이 술도 많이 마시고 좋네. 가족을 털어요. 그러면은 검사가 원하는 진술을 해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그러면 아버지를 털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하겠어요?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잘됐든 어쨌든 우리 아버지 보호해주고 싶다. 내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 죽고 차라리 내가 좀 잘됐으면 됐지. 나 모르는 일이에요. 알아서 처벌하시고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나올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웃는 거 보니까 어휴 깜짝이야 하고 놀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진술번복을 많이 받아요. 판사들도 다 알죠. 어떻게 이렇게 공판장에 와가지고 증언한 사람을 번복시켜 왔을까. 그래서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러면 사실상은 새로운 증언은 이론상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되지만 사실상은 이걸 토대로 해서 유죄 판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걸 토대로서는. 왜? 신빙성을 낮게.
이렇게 진술번복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진술번복하고,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사 단계에서는 분명히 법인으로 지목했어요. 근데 공판 단계 보니까 피고인 측으로 협박을 받은 것 같아요. 자꾸 눈치를 보고. 그래서 그럼 판사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공판장 가서는 사실 내가 협박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공판장에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진술번복조서는 그래도 위조중으로 날려요. 근데 A가 다시 증언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증명력도 인정해서 유죄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통상적으로는 잘 안 믿겠다라는 얘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8페이지 보면 또 재밌는 판례가 있어요. 188페이지에 62번 판례. 이런 것들은 경찰 시험에 나오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직결심판이나 약식명령, 요즘 상소 절차가 적게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상소 절차는 최신 판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잡아서 한 3, 4년, 4, 5년까지도 최신 판례 위주.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상소 취하. 변호인이 상소 취하했을 경우 피고인은 구술로 동의 가능하다. 다만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판례들 가지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판례 가지고 많이 그 위주로 냅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 위주로 상소는 좀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철학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얼떨결에 와서 내라고 하면 그냥 내는 거기 때문에 예로 들면은 뭐 수사와 증거 위주로 내고 상소 절차 1절 안 내다가 재작년인가요? 7개 그냥 내버립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를 낸 건 아니에요. 철학이 없어요. 내고 싶어서 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고르다 보니까 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소 쪽은 조금 최신 판례 위주로 좀 정리를 하고, 그 대신 시험을 이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직결심판이나 약식명령 하나 꼭 붙인단 말이에요. 재심도 하나 붙이고. 이런 쪽은 이만큼만 봐도 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출제에 들어가는 현직분들도 다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학생들이 재심은 뭐 이거 몇 개 외우면 되고 직심이랑 약식, 그러니까 좀 부담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로 볼 때 구색도 좀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 판례 62번은 이 위치를 여기다 놨지만 직결심판에 올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통고처분. 아까 이런 거 얘기했어요. 즉시 고발을 한 다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 역으로 이번에는 통고처분하면 30일 이내에 법칙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이때까지는 기소도 할 수 없고 여기서는 이제 즉심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30일 납부하는 기간. 그래서 이 범칙금 통고처분 나오고 범칙금 납부 기간 중에 직결심판을 청구했다.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여러분, 기판력 나오는 거 말고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 327조 2호 말고는 적용할 게 없어요. 공소기각 판결 말고는. 그래서 거기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납부기한까지는 직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동일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그래서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했다는 사기 사건에서 통고처분, 그 처분이 정한 범칙 납금 납부기간에 도과하기 전 검사가 위 사기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가 청구한 거,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어도 공소이각 판결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91페이지 이제 공소장 특정에 관해서 오랜만에 새로운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이 양벌 규정에 관한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번 판례. 법인인 피고인들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저작권법 위반죄 기소된 사안. 그래서 성명불상의 직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복제 취득했다. 그래서 공소사실 자체의 종업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해서 취득했다. 이렇게만 써 있으면 밑에 행위자인 종업원들이 성명불상자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공소장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거다. 어떤 직원인지 명확히 써야지. 성명불상의 직원이. 성명불상의 경독사 학생이 음란물을 계속 다운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지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다들 뜨끔뜨끔 하는 학생들 있는 것 같죠? 근데 꼭 특정을 해줘야 된다. 성명을. 그래서 성명불상. 그 다음 무단복제 취득 이 정도만으로는 안 된다. 자, 또 넘어가 봅시다. 특별한 건 없는데 195페이지 72번. 이건 뭐 그 자체로 시험 내기가 만만치는 않은데 어떤 사안이냐면 72번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원래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공소사실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래요. 그래서 다른 요소와 함께 다른 요소도 불특정됐는데 이것도 불특정됐으면 불특정. 그러나 다른 요소가 어느 정도 특정됐으면 괜찮다고 보는데 요 사안은 뭐냐?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것이지 기본 요소가 아니므로 일시가 다소 다르다 하여 공소장 변경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이것도 여기까지도 한 문장을 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범죄의 실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인정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발표해야 된다. 그래서 2013년 9월 초경에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 근데 7월 5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출국했다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했다. 날짜 바로 잡으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 피고인은 목사님의 목사. 이 목사 갑이 신도를 강제추행했는데 여기에는 이거 하나 나왔지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이 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강제추행.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기나 일자 등이 특정이 됐는데 아주 내용이 구체적인데 그 기간 중에 해외 선교를 다녀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바로잡을 수는 없다. 이게 출입국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장을 변경을 해야만 다른 일자로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까지 하고 쉰다고 제가 혹시 그랬었나요? 그런 말 했어요? 했나요? 예, 쉬겠습니다.